자, 파트 5 감가상각과 충당금 세무 조정입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1장에 감가상각의 이해라고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제도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유용한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서 법인이 자의적으로 내역연수나 잔존가치를 추정하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법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해서 성과보고를 하는 이런 개념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좀 다릅니다, 입장이.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치나 내역연수에 대해서 법정화 시켜놨어요. 법정화라는 건 뭐냐면 법에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꼭 계상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세법에선 결산서에 법인이 반영한 경우에 하나요, 송금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제도는 의무상각 제도예요.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회계와 법인세법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의무상각 제도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의무상각 제도는 임의상각이니까 강제로 상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자, 강제로 상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법인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임의상각제도라는 거. 자, 강제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자, 그리고 결산조정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죠, 여러분? 그렇죠. 장부에 결산서에 반영해야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계상한 경우에 하나요, 상각 범위액이라는 말은 세법상의 한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 법인이 계상하면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법인이 회사에다가 감가상각비를 100원을 계상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상각 범위액,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가 70원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 30원만큼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30원만큼은 상각했지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거꾸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100원인데요. 지금 상각 범위액이 12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우리 생각에는 20원만큼 더 인정해 주는 거니까 송금 산입 20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20원만큼 부족한 금액이 생겼지만 여러분 이거는 소멸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100원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각 범위액이 더 높다 하더라도 이걸 송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 전년도에 전기 그 이전에 인정받지 못한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추인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회사 계상액과 감가상각 범위를 비교해서 감가상각 한도인 상각 범위액을 초과해서 기록했다면 송금불산입, 상각 부인액으로 송금불산입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회사가 계상한 것보다 상각 범위액 한도가 더 크다 하더라도, 시인 부족이 생긴다 하더라도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건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처럼 법인세법과 회계상의 어떤 감가상각에 대한 어,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상각 범위액의 결정 요소의 법정화입니다. 자, 상각 범위액이라는 건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을 말해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한도는 자, 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화 시켜놨다.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잔존가액은 어떻게 인정해 줄 건지 또 내용 연수를 다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법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방법도 우리가 회계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채가법, 생산량비례법, 뭐 연수학계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범위 내에서 각 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다. 자, 이게 법인세법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무상각제도이고 결산조정사항이고 감가상각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이런 요소들을 법정화 시켜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죠? 그래서 토지를 제외한 이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유형자산에는 어떤 게 있죠, 여러분? 건물, 구축물, 또 차량, 운반구, 또 공구, 기구, 비품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 정도 회계 공부할 때 들어봤던 것들이죠. 선박, 항공기, 그다음 기계 및 장치, 기기 장치, 또 기타 유사한 유형자산, 뭐 설비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우리가 권리죠. 그래서 영어권, 의장권, 신용신한권, 상표권, 특허권, 어권, 우리가 회계에서 한 번 정도 들어봤던 이런 무형자산 개정 과목들입니다. 개발비. 자, 근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네요. 또 주파수 이용권도 또 처음 들어봅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부에다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요. 이 건물을 기업이 완성하는 데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완성하고요. 그 건물에서 일정 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이거 말고도 그 외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인 기업에서 그거를 공사비를 자기들이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 안에서 특정 사용 권리를 특정 기간 동안 부여받는 이러한 권리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이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이에요. 또 뭐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권리들이다. 이런 게 무형자산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뭐 당연한 건데요. 건설 중에 있다라는 거죠.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면 아직 완성해서 사용하기 전이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 없겠죠. 또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다만 유휴 설비는 제외다. 그러니까 유휴, 임시로 잠깐 사용을 멈춰 놓은 것은 이건 제외다. 즉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골동품이나 미술품 같은 것들은 대략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니까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상각 범위액이라고 했었죠. 우리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상각 범위액 용어들을 자꾸 여러분 말하고 듣고 보고 해서
자꾸 여러분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삼각범위액은 뭐다? 감가상각비 한도액.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삼각범위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가액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사용 예상 연수인 내용 연수를 또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겠죠. 또 잔존가액, 또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이 한도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법인세법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취득가액입니다. 자, 법인세법상 이 해당 유무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타인에게 구입한 상품이나 원재료는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하죠. 자, 이건 우리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여기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자, 자가제조 또는 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 그렇죠? 자기가 제조했다라는 거는 뭐 이런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기계를 내가 직접 제작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직접 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가 제조 또는 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건물 같은 것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뭘까요? 그렇죠. 제조 원가죠. 제작 원가라는 게 제조 원가죠. 뭐,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뭐 취득세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한다는 그 개념을 그대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단기 매매증권 등과 같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이런 단기 매매증권 등과 같은 이런 단기 금융자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리 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취득 부대 비용을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 밖에 취득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그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과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렇죠.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지출 사항들이죠. 수익적 지출은 어떤 사항들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부속품 교체라든지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이런 비용들, 수선비와 같은 이런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를 했다든지, 우리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피난시설 등을 설치했다든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되어 해당 자산의 본래 용도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다시 복구하는 거죠. 가치가 있을 수 있게 복구, 이런 개량, 개조, 복구, 확장, 증설 이런 성질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소모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익적 지출들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나 또는 벽에다가 페인트 칠, 도장을 했다든지, 또는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타이어 튜브를 갈았다든지,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이렇게 복구가 아니고요. 외장의 복구죠. 겉에 복구하고 도장, 페인트 칠이나 유리를 삽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이런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내용 요소를 연장시키는, 즉 현실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지출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자산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 예시를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법인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요,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자산으로 해야 될 걸 법인이 즉시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요, 즉시상각의제라고 해서요. 즉시상각의제라고 해서 그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한 그 금액에 대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했다가 그 즉시 전부 다 감가상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즉시상각의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다룰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바로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 맞죠? 어떤 거 배우셨어요? 취득가액,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시들을 또 같이 학습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잔존가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는 추정을 인정하고 있지만요. 법인세법은 잔존가치의 추정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비주처 볼까요? 교재에 0을 원칙으로 합니다. 0을 원칙. 즉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알겠죠, 여러분? 자, 다만 정률법을 계산할 때, 정률법의 상각률을 계산할 때 이제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 우리 정률법의 상각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자, 우리 정률법은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자, 취득, 원가, 잔존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정률법상의 상각률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자, 여러분, 정률법은요, 취득원가 중에 잔존가치가 차지하는 그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을 감가상각 횟수만큼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아있는 가치이잖아요. 그럼 전체 1에서 남아있는 가치를 빼면 이게 삼각된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외우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잔존 가치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잔존 가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걸 0으로 보게 되면 계산이 아예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률법 상각률 계산 때문에 정률법 상각률 계산할 때는 상각률을 계산할 수가 없겠죠. 0으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자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정률법상의 상각률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차후에 이 미상각된 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그 사업연도에 그냥 그 한도 범위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률법상의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잔존가치의 금액은 0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률법 상각률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해서 정률법을 계산한다. 그 정도는 여러분 인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비만가액인데요. 비만가액이라는 거는 잊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남겨놓자는 거예요. 자, 잊지 않기 위해서 남겨놓는 금액이다. 그래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 다 됐다고 해서 그 자산을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회계나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인 거지 실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목적으로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얼마는 남겨놓자는 거죠. 자, 감가상각이 종료된 그 시점에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사후관리 목적으로 남겨놓자. 여러분, 여기 지금 취득가액이 2만 원이면 2만 원에 5% 한번 해보실래요? 2만 원에 5% 하면 1,000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취득가액이 1,000원짜리,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이런 유형자산이
있기는 드물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요 이해할 때는 1,000원 정도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규정상으로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요. 그냥 1,000원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로 이 자산을 처분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할 수 없게 됐을 때, 사후관리가 필요 없을 때 그때는 이 1,000원도 송금산입에서 추인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상각 범위액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그리고 잔존가액, 그리고 내역연수,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회계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법상의 내역연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가 회계에서 내역연수라고 생각하면 이 자산의 사용 예상 기간을 의미하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내역연수를 법정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산별 업종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내역연수의 의미는요, 법인세법상으로는 사용 예상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가상각을 위한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내역연수와 관련해서 기준 내역연수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기준 내역연수예요. 그래서 시험 연구용 자산, 무형고정 자산, 그 무형자산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물 등 자산별, 업종별로 자산을 분류해서 딱 이 자산은 몇 년, 이 자산은 몇 년 이렇게 내역연수를 정해놨어요. 이거를 기준 내역연수라고 합니다. 신고 내역연수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신고 내역연수는 뭐냐면 이 기준 내역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역연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년부터 10년 사이에서 내역연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신고 내역연수예요. 자, 다만 여러분 시험용 연구용 자산과 무형자산, 개발비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기준 내역연수만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딱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내역연수를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 기업이 몇 년으로 하겠다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내역연수는 자산 취득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 표준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년에서 10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신고 내역연수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년에서 10년인데 우리 회사는 그냥 6년으로 감가상각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요. 언제까지? X2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몇 년으로 할 건지 그 범위 안에서 신고할 수 있는 거겠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냥 기준 내용 연수를 적용한대요. 이렇게 기준 내용 연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산별 업종별로 자산을 분류해서 이거는 몇 년, 이거는 몇 년 이렇게 다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내용 연수를 이렇게 기준 내용 연수 또 25%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해서 법인이 내용 연수를 선택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신고할 수 있게끔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상각범위액의 결정 요소 마지막에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자, 이거 주요 삼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정리해 놨는데 자, 삼각 방법도
개별 자산별로 다음 구분에 따라서 법인이 선택을 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뭘로 해라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밑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유형자산 건축물은요. 이거는 쉬워요. 우리 건축물, 건물과 구축물, 건축물은요. 정액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정액법, 신고를 안 해도 정액법. 그러니까 건축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일하게 되는 좀 생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액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건물 같은 걸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이렇게 딱 픽스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광업용 유형자산이죠. 뭐 강물을 캐는 이런 광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셨어요? 가장 합리적인 건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는 거예요. 무신고했을 때. 폐기물 매립시설이다 그러면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둘 중에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인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정률법. 건축물은 정액법.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정률법. 이렇게. 자, 무형자산입니다. 광업권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인데 광업비니까 광업활동이라는 건 생산량에 따라서 상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생산량 비례법 둘 중에 선택 가능한데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건 생산량 비례법이니까 광업은 생산량 비례법. 개발비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정액법으로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만약에 무신고했다 그러면 5년간 정액 상각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얻는 그 기간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상각해라. 자, 마찬가지로 신고 안 했어도 똑같습니다. 사용수익 기간에 따른 정액법. 일반적인 무형자산은 여러분 우리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회계에서도 정액법으로 하죠. 예, 우리 법인세법도 정액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걸 다 외우기가 너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두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건축물이나 무형자산은 보통 신고 안 하면 정액법, 이외의 자산은 대부분 정률법인데 광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비례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예,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건축물은 무형자산은 정액법, 그 대부분은 정률법인데 광업 같은 경우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표를 다 외우면 더 좋지만 다 외우기 어렵다면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그 신고한 방법을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무신고했을 때는 무신고한 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광업용 유형자산인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방법. 만약에 이걸 정률법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그 정률법. 이렇게 신고했거나 무신고했을 때 그 방법을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을 하여야 하는 거죠. 그죠? 다만 합병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여러분 중요한 게요.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이전 강의에서 재고재산 평가 방법을 우리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냐? 변경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종료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돼요.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걸 인정해 줄 건지 인정 안 해 줄 건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재고자산도 평가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헷갈립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그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방법의 특징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이물삼각제도이고, 즉 결산에 반영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에 반영하면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 자, 그리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상각범위액이라고 하는데, 이 상각범위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취득가액, 그리고 내역연수, 그리고 잔존가액,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이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